어제 밤 늦게까지 정말 긴박하게 그 특검 지명 인사가 이루어지고 굉장히 변화가 많죠. 특검들 어떤 사람들일까 궁금하실 거고. 근데 제가 법조를 10년을 경험을 했잖아요. 다들 법조인들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에 관련된 얘기를 적어도 현직 기자 중에서는 정말 누구보다 많이 깊이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 얘기들 낱낱이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특검 임명부터 오늘 첫 소식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밤에 11시 넘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을 했어요. 야, 밤 11시 넘어서 인사를 하는 경우 저는 진짜 잘 못 봤거든요. 왜 그런 경우는 있어요. 대통령이 만약에 이제 해외 순방 중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결제를 올려가지고 뭐 긴급히 재가를 해야 될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시차 문제로 뭐 이제 도장을 찍은 시간이 전자결제를 하는 시간이 밤일 수는 있는데 어제는 양당에서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에서 특검 김건희 특검, 그 지금 내란 특검 그리고 이제 최혜병 특검 세 개잖아요. 특검 후보 각각 2명씩 올리고 원래 특검 후보 2명씩 올리면은 각 특검별로 2명씩 올리면은 그 중에서 한 명을 대통령이 3일 내에 하면 되거든요. 근데 세상에 그걸 어제 후보자 나오자마자 밤 11시 조금 넘어서 대통령이 지명했다라고 기사가 나가지고 저희도 정말 진짜 편집국이 그야말로 불난 호떡집 난리도 아니었어요. 밤 11시 넘어서면은 사실 시내로 나가는 그 가판 인쇄가 다 거의 끝난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을 한 거예요. 하루도 안 기다린 거죠. 몇 시간 만에 후보자 나오자마자 몇 시간 만에 이 특검을 임명을 한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급하면, 얼마나 특검을 하고 싶으면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자, 그렇게 해서 지명된 특검 후보자들 하나하나 면모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3대 특검이고요. 조은석, 민중기, 이명현 그렇게 세 사람을 지명을 했습니다. 조은석은 이제 내란 특검이죠. 내란 특검이고 민중기 전 중앙지법원장은 김건희 특검이고요. 그리고 이명현 전 국방부 고등검찰부장은 최혜병 특검입니다. 각각 추천권자별로 한번 보실게요. 그러니까 원래 이 특검법이 각각 어떻게 돼 있냐면은 특검 추천권자가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만 추천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것도 웃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아예 원천적으로 배제를 한 거예요. 그런 특검법에 따라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특검 후보자를 추천을 했는데 그중에서 내란 특검하고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추천 인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조국혁신당 추천 인사를 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사실 비중으로 봤을 때 최혜병 특검은 아무래도 좀 관심도나 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금 더 좀 떨어지지 않을까. 더 중요한 게 뭐겠어요. 내란하고 김건희 특검으로 윤석열 김건희 잡는 그게 제일 지금 자기의 제1 관심사겠죠. 그러니까는 그쪽 인사들은 민주당 추천 인사로 그렇게 임명을 했습니다. 자, 일단 이 조은석, 민중기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지 제가 낱낱이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중기 원장이 이렇게 특검으로 돌아올 줄은 정말 진짜 상상도 못했는데요.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부터 다뤄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람은 김명수 최측근이었어요. 김명수 최측근이고 원래 그 서울중앙지법원장은 그러니까 서울중앙지법원장을 비롯해서 법원장은 임기가 2년이거든요. 근데 유례 없이 3년을 했어요. 왜 3년을 했을까요? 그때 당시 문재인 정권이 원하는 재판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이 원장 되기 전에 뭐 됐으냐면은 왜 그 판사들 한참 잡았잖아요. 문재인 정권에서 사법농단 뭐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그때 사법농단을 뭐 이제 검찰 수사 들어가기 전에 법원 내부에서 조사한다고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었는데 그때 위원장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뭐 몇 번씩이나 3번씩이나 자체 조사를 하고 검찰 수사 샅샅이 하고 판사들 100명 넘게 소환 조사했는데 뭐 여러분 아시는 대로 뭐 그런 블랙리스트 있지도 않았고 해당 의혹들 기소됐지만 대부분 다 무죄로 결론 난 그런 거죠. 그리고 사실 이 사람이
중앙지법 원장 시절에 굉장히 어이없는 짓을 많이 했는데 저는 이런 행동 자체가 좀 사법행정권 남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게 있었냐면은 중앙지법에서 그 영장 전담 판사를 갖다가 원래 3명이었는데 4명으로 늘렸어요.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거 원래 3명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판사 수사를 하는데 영장이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사법부 대상이고 하니까는 판사들이 소극적으로 영장을 내준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또 실제로 이게 범죄 성립이 잘 안 되는 사안이기도 하고 사법농단이라는 게 영장이 잘 안 나오니까 구원투수를 투입을 한 겁니다. 그게 바로 누구였냐면은 검찰 출신 명재건 부장판사.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사법부가 특정 결과를 의도를 하고 어떤 판사를 투입하고 재판부를 만들고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그렇게 해서 결국 원하는 결과를 얻어낸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결국 어떻게 됐냐?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이 사람이 발부를 했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무시무시한 거죠. 우리가 영장 안 나오면은 판사 하나 더 투입할게. 재판부 하나 더 만들게. 재판부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만들었던 게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만을 전담하는 전담 재판부를 만들었어요. 이 사람이 원장을 할 때. 그래서 여기에 누가 들어갔냐? 사석에서 이 사법농단 사태는 엄하게 단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판사가 있었습니다. 윤종섭 부장판사라고. 그 사람을 그 재판부에 배치를 했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사건에 대해서 내가 이놈들 혼내줘야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그 재판부에 배치를 한 거잖아요. 이게 사법농단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말 법원 내부에서도 야 이건 위험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식의 사법행정을 펴서 굉장히 내부적으로 비판이 많았었습니다. 윤종섭 부장판사가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서울중앙지법에 몇 년을 있었냐면은 6년을 있었습니다. 이게 전무후무한 거예요. 서울중앙지법에 있을 수 있는 기한이 보통 3년이거든요. 길어야 4년. 그런데 무려 6년을 있었어요. 왜 그렇게 6년을 박아넣겠어요? 어쨌든 최대한 있으면서 이 원하는 재판 결과를 이끌어내려 했던 그런 의도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 2020년도에 이게 지금 윤석열 전 총장하고도 어떻게 보면 조금 악연이 있는 뭐 그런 사람인데 윤석열 총장 그때 직무정지 됐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흘 뒤에 이 중앙지법 재판장들을 이제 법원장이 불렀다고 합니다. 법원장으로 있을 때. 그러면서 그때 윤석열 그 판사 문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윤석열 총장이 있었고 그때 이제 그 윤석열 총장이 있던 대검에서 문건을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주요 재판부 그냥 뭐 신상 정리해 놓은 거야. 신상이라고 해봤자 뭐 우리가 뭐 얻을 수 없는 그런 뭐 비밀의 자료가 아니라 학교 어디 나왔고 연수원 몇 기고 뭐 어떤 주요 재판 뭐 맡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인터넷 검색으로도 얻을 수 있는 뭐 그런 수준의 자유였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당시에 이제 윤석열 총장이 그때는 정권에 반하는 수사를 하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압박을 하면서 그때 추미애 장관 시켜가지고 막 징계하고 그랬잖아요. 그 징계 사유 중에 하나로 이게 들어갔던 거예요. 윤석열이 야 이렇게 판사 사찰했어. 문건 만들었어. 이런 식으로 그때 당시에 이제 윤석열 판사 문건 프레임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문건에 대해서 그때 당시 중앙지법원장을 하면서 판사들 불러가지고 야 우리 이거 검찰이 이렇게 막 우리 뒷조사 문건 만들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입장 표명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회의를 이 사람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판사들이 저는 더 굉장히 잘 대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무슨 사찰이에요. 이렇게 해서 거부를 냈고 그때 9명이 판사가 모였었는데 7명이 거부를 냈어요. 이거는 사찰로 보기 어려워요. 또 하나 거부한 이유가 당시에 이제 윤석열 징계를 두고 재판을 하고 있었거든요. 윤석열 전 총장의 징계가 정당하냐 이거를 갖다가 법적으로 다투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아니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재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문건에 대해서 이걸 사찰이다 아니다 입장 표명을 하면은 이거는 진행 중인 재판에 개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한다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9명 중에서 7명이 거부를 냈는데 딱 2명이 입장 표명합시다라고 했었습니다. 당시에 김병수 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 수석 부장판사 그리고 김미리 부장판사. 김미리 부장판사 여러분들 좀 들어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 조국 재판 맡았던 사건 계속 밀어가지고 그때 굉장히 비판 많았잖아요. 김미리 부장판사하고
하고 둘이서 그러니까 판사를 기준으로 하면은 김미리 부장판사가 유일한 거고 유일하게 찬성을 했었습니다. 하여튼 그게 굉장히 이상하죠. 아니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더군다나 굉장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인데 뭐 어떤 문건이 나왔다고 거기에 대해서 뭐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재판으로 온 것도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을 해달라? 현직 법원장이 굉장히 부적절하고 정치적 중립이 의심스러운 그런 행동이어서 그게 이제 나중에 뒤늦게 이렇게 문제가 됐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어떤가요? 지금 수사 대상인 윤석열, 김건희 부부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악연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또 하나 지금 이 민중기 특검 후보자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바로 신용카드. 여러분 이거 아세요? 민중기 전 원장에 대해서 법원 주변에서는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 있더라고요. 신용카드좌. 그 왜 그러냐면은 그 관련된 음담 패설건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그때 중앙법원장 됐을 때 이제 이게 기사가 났었거든요. 그 음담 패설이 있었던 거는 그거보다 훨씬 전이고요. 2014년도, 그러니까 지금 그때 기준으로도 좀 오래된 거죠. 2014년도에 그 서울고법 부장판사들 때 그때 이제 법원 회식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때 뭐 남자 기자들, 여자 기자들 그리고 뭐 판사들 그렇게 모인 자리에서 뭐가 있었냐면은 그때 이제 이 사람은 서울고법 행정 7부 부장판사였는데 여기에서 술자리 분위기가 무르익으니까 갑자기 민중기 부장판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남자가 여자를 만족시키는데 뭐가 필요한지 알아요? 그러더니 신용카드 한 장이면 된다. 이거 어떻게 들리세요? 신용카드 한 장이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남자가 여자를 만족시키는데 신용카드 한 장이면 된다. 카드 크기가 딱 그렇다. 이 정도면 여자를 만족시키는데 문제가 없다. 야, 이거 굉장히 이런 얘기를 술자리에서 고위 법관이 했다고 그랬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아니 신용카드 뭐 100번 정말 선의로 해석하면은 그래 신용카드로 뭐 비싼 물건 좋은 물건 사주면 여자가 만족하겠지. 지금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특정 신체 부위를 연상시키는 그런 뉘앙스로 지금 이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신용카드. 그 심지어는 미소를 띠면서 이 기사가 그렇게 돼 있어요. 미소를 띠면서 엄지와 검지로 남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연상시키는 동작도 했다. 근데 당시에 판사들도 7명 있고 남자 기자, 여자 기자들도 있었다. 그래서 이 발언 직후에 판사들은 대화 주제를 돌리려고 애썼고 그러니까는 이거 뭐가 잘못했네. 당황해가지고 그때 민 부장판사도 식사 끝나자마자 가버렸다. 나 할 일 있었네. 그러면서 자리를 떴다고 그래요. 그리고 며칠 뒤에 이제 법원 내부에서 이제 말이 퍼지니까 이제 판사들도 막 비판 의견이 나오니까 죄송하다라고 하면서 그때 식사를 같이 했던 여기자들한테 사과를 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이거는 사실 뭐 형사상 범죄도 아니고 그냥 뭐 어떤 술자리 해프닝일 수도 있지만은 굉장히 좀 부적절한 발언으로 아무리 그 아이스 브레이킹 용이고 아무리 뭐 분위기를 조금 뭐 좋게 만들어주는 뭐 용도라고 해도 이 정도 발언은 사실 굉장히 좀 성희롱성으로 느껴질 수 있는 발언인데 또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게 2014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 2018년도에 이 사람이 중앙법원장이 되니까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라고 기사까지 났던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법원 내부에서는 이제 신용카드좌라고 부르는데 이번에 특검으로 이제 임명이 되니까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은 신용카드 한 장으로는 부족했는 모양이네. 그래서 특검을 맡았나?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래요. 뭐 옛날에 뭐 어떤 술자리에서 음담패설 같은 경우에는 뭐 진짜 뭐 그 자체가 뭐 어떤 악의를 갖고 한 건 아니고 뭐 일종의 해프닝일 수가 있는데 저는 문제는 그 뒤에 중앙법원장으로서 했던 그런 수많은 이상한 그 사법행정 조치들 있잖아요. 재판부를 하나 더 만들고 어떤 판사를 투입시키고 그래서 마치 그 사법행정권 남용에 관련된 구 양승태 법원 인사들을 갖다가 유죄를 주려고 목표한 듯한 그런 행동들. 그런
그런 행들이 정말 문제가 많았다고 보고, 그리고 특히나 지금 수사 대상자인 그 윤석열 김건희 부부하고도 어떻게 보면은 과거 이제 윤석열 총장 때 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건 뭐 문건을 갖다가 이거를 갖다 판사들 모아놓고 여기에 대해서 의견 표명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이상한 제안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정치적 중립성 측면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인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수사 대상자하고 관계를 찾았을 때 기사가 많이 나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특검이라는 거는 사법작용이잖아요. 그러면은 최소한 이 특검을 맡은 사람하고 수사 대상자하고는 아무런 뭐 어떤 구원이나 원한 관계나 이런 게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당장 기사 몇 개만 찾아봐도 이렇게 옛날에 이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양승태 대법원하고 각을 세웠고 심지어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이런 일도 있었다, 이런 게 나오면은 어때요? 이 사건의 수사는 처음부터 중립성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뭐 애초부터 우리가 뭐 이 정부 특검 수사에서 뭐 중립성을 기대하는 입장은 아니긴 합니다만은 자, 계룡산도인 말씀대로 이게 참 뭐 성추행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정말 말로 하는 성추행. 네. 그 이진봉님, 그 김미리 부장판사 그 맞아요. 그 지금 기억하시네요. 조국 판결이 아니지 울산 선거개입 이 사건 굉장히 미루고 그러다가 결국은 뭐 나중에 재판부 구성 막 바뀌니까 이제 휴직계 내고 네 그런 일이 있었던 그런 판사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민중기 원장 썰을 제가 한번 짚어볼게요. 민중기 원장 사실 저도 이제 뭐 개인적으로 뭐 인사 가서 만난 적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소셜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앞서 그 신용카드 사건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그렇게 막 뭐 아이스 브레이킹이나 그렇게 분위기를 막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하는 걸 잘 못하니까 그 자리에서 그걸 못하는 사람이 애써 하려다가 그렇게 좀 사고가 터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유례 없이 중앙법원장을 3년 동안 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나가서 변호사를 하고 특검까지 이번에 됐는데 사실 이게 법조인 입장에서 보자면은 특검이라는 게 아주 그렇게 선뜻 받을 만한 거는 조금 아니긴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변호사로 돈을 아주 많이 벌잖아요. 그러면은 특검 잘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특검을 하는 동안에는 이 특검 사건 말고 다른 거 못 맡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사로서 자칫 몇 년 동안 발이 묶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정치적 욕심이 없이는 사실은 조금 맡기 힘든 그런 그 자리인데 오늘 이제 뭐 특검 임명이 돼가지고 이제 그런 뭐 얘기를 했더라고요. 뭐 중립성을 지켜서 하겠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일단 기사 몇 개만 검색해봐도 이렇게 여러 개 중립성을 의심케 하는 여러 정황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과연 그게 될지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특검이 있습니다. 바로 내란 특검이죠. 내란 특검에 임명된 사람이 조은석 전 감사위원이죠. 조은석 전 감사위원 같은 경우에 이 사람도 사실 좀 구원이 있죠. 그 원래 민주당 추천 몫으로 들어갔잖아요. 민주당 추천 몫으로 감사위원이 됐고 이 감사위원을 하면서 최재 감사원장하고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마찰을 빚었었죠. 사실 그 감사위원 인사도 일종의 좀 알박기 인사였어요. 그 문재인 대통령 퇴임 넉 달 앞두고 2022년 1월에 임기 4년 무려 임기가 4년이었습니다. 감사위원으로 임명이 됐고요. 그때 당시 이 사람이 야당 몫으로 들어갔고 그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그때 이제 뭐 어떤 출근 문제라든지 근태 문제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이 감사 대상이 있어서 감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는 것을 두고 내가 전임 감사위원인데 이 사건 담당인데 왜 나를 패싱했냐 뭐 이런 문제를 해가지고 최재 감사원장하고 갈등 관계가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의 이 감사원하고 갈등 관계에 있었다. 그런 사람이고 옛날에 이제 특수통으로 좀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서울 고검장도 하고 또 이제 옛날에 대검 대변인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기자들도 좀 많이 알고 이제 이런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때 만나봤을 때 기억나는 게 뭐냐면은 굉장히 보기도 깔끔하고 그런데 악수를 안 하더라고요. 악수를 그때 다시 코로나 전이었는데 악수를 안 했고 또 이제 그 같이 식사를 했다는 이제 후배 얘기를 이제 들어보면은 식당을 안 갔어요. 그때 무슨 코로나라 격리 기간 그런 거 아니고 그보다 한참 전인데 방에서 도시락을 시켜 먹었다.
도시락도 일식 도시락 뭐 좋은 게 아니라 떡볶이 튀김 이런 거를 방에서 시켜 먹었었다. 굉장히 그때 그렇게 사람 접촉하고 뭐 어울렁덜렁하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혼자 있으면서 이렇게 격리돼 있으면서 굉장히 좀 뭐랄까 이거 결벽증인가 싶을 정도로 깔끔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조은석 나름 뭐 특수통으로 이제 검사를 해서 좀 유명했던 사람인데 조은석 특검 후보자 그리고 민중기 이 사람은 아마 직접 수사를 담당하진 않고 그 밑에 특검부하고 검찰이 누가 가냐 이게 좀 중요한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최혜병 같은 경우에는 이명현 고등 검찰부장인데 이거는 이제 군 수사 사건의 특수성이 있으니까 이 사람 자체는 뭐 지금이나 과거 정권하고 특별한 인연이 있거나 구원이 있거나 이런 인사는 아니에요. 자, 그렇게 해서 특검이 바로 몇 시간도 기다리지 않아서 특검이 임명이 됐고 특검 수사가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특검 기간이 지금 어마어마해요. 특검 기간이 보면은 자, 이게 참 이거 하나 짚고 가실게요. 아니 뭐 특검이라는 게 내가 대통령 돼서 내가 하고 싶은 수사하는데 맘대로 뭐 임명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문재인 정권 때도 안 그랬어요. 최소한 특검은 무색무취한 인사들을 임명을 했어요.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은 드루킹 특검 허익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실 이 사람도 이제 몇 번 만나보고 실제로 이제 인터뷰도 하고 이 사람 수사하는 것도 지켜보고 했었는데 임명 당시에도 그때 기사가 안 나와요. 찾으면은 기자들이 누구 임명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이 사람 옛날에 뭐 했었지? 기사 찾는 거거든요. 기사 찾고 자료 찾고 옛날에 무슨 사건 했었지? 평이 어떻지 찾는 건데 안 나와요. 뭐 누구랑 친하다, 옛날에 무슨 뭐 문제되는 수사를 했었다 이런 거 없었고 그리고 이제 법조계 평가도 뭐 성품도 담백하고 균형 감각도 있다, 뭐 정치적 고려 없다라고 해서 임명이 됐었고 아마도 그때 문재인 정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조금 최약체라고 보고 그때도 이제 특검 후보 두세 명 중에서 한 명을 임명하는 건데 비교적 수사 역량이 아주 강하지는 않다라고 알려진 인사를 임명을 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이 조용한 특검이 정말 일을 냈죠. 그 김경수 당시 경남지사 문재인 정권의 사실 2인자였잖아요. 황태자였는데 이 사람 수사해가지고 결국 법정 구속까지 됐잖아요. 2년 실형 나와서 법정 구속까지 한 그런 수사를 아주 조용하게 잘하던 그런 인사였었습니다. 이렇게 특검 같은 경우에는 사법기관이기 때문에 임명돼서 기자들이 기사를 찾을 때 뭐가 이렇게 우수수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에는 벌써부터 벌써부터 이렇게 사감이 묻어나네라는 얘기가 나오는 인사들을 갖다 지금 임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